제가 외도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오셨던 부부들의 8, 90%는 섹스리스였어요. 섹스를 내 와이프랑 안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안 해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큰 오해가 되시는 거고, 외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섹스를 하면 부부간의 사이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섹스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더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리어그의 대표 부부상담 전문가 한재원입니다. 섹스리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섹스리스라는 거는 결혼한 부부가 이제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 걸 섹스리스라고 합니다. 섹스리스는 한 달 일회 이하일 경우 섹스리스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부부가 성생활을 회피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주요 원인으로 제가 사례에서 본 거는 정서적인 부분의 갭 때문인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는 궁합적인, 서로 해봤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회피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세 번째는 트라우마 영역인데요. 자꾸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던가, 또는 부부가 임신만을 위해서 부부관계를 갖다 보니 내가, 남자분들이 보통 이런 경우 그 섹스리스로 부부관계를 거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수소가 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씨를 주는 소가 된 것 같아서 무슨 씨바지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관계를 갖고 싶지 않아졌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서적인 부분 때문에 관계를 갖지 않게 되는 이유는 서로 자주 싸우다 보니까 저 사람한테 부부관계를 갖자 그러기가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몇 년째 부부관계를 안 하시고 계시면은 그 이유는 뭡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은 어색하다고 표현하세요. 내가 관계를 갖자 그러기도 어색하고 관계를 갖는 걸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까지 됐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육체적으로 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하고 육체적인 부분하고 보통 떨어져서 생각을 하시는데, 두 개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서적인 깊이가 낮아져서 섹스를 멀리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또 그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관계를 갖지 않다 보면 정서적으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왜냐면 내가 저 사람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영역이 육체적인 부분도 굉장히 커야 되는데, 남녀의 관계라는 건 그게 줄어들다 보면, 내가 저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 줄어들다 보면 저 사람하고 말을 섞는다든가, 또는 저 사람에게 뭘 원하는 걸 해주고 싶다든가, 아니면 저 사람한테 기분 나쁜 부분이 더 확대돼서 커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거리가 정서적인 거리를 만들고, 멀어진 정서적인 거리는 더 이상 육체적으로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또 두 번째 속궁합의 영역에서 보면,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이 있냐? 분명히 있죠. 왜냐면 이 궁합이라는 것은 저 사람의 크기나 뭐 시간이나 이런 게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궁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속궁합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하고 싶어, 잠을 자고 싶은데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시간만큼 나를 애무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부위를 애무하는 걸 모르거나, 또는 본게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삽입하고 하는 그걸 본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본게임에서 너무 단기간에 관계가 끝나거나 이렇게 되면 여성의 경우에서는 만족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너무 길게 해서 여성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처럼 성적인 궁합에 대해서도 섹스리스를 만드는 부분이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상담 사례 중에 결혼하고 18년 동안, 또는 한 살에는 18년, 한 살에는 10년간 정말 관계를 한 번도 안 한 케이스가 있어요. 결혼하고서. 아기도 시험관으로 생겼고 아기가 없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나는 성기가 너무 크다, 남편분이. 근데 아내가 그걸 너무 아파한다. 그래서 관계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 연애 때는 그게 괜찮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그 관계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관계를 갖기를 자기도 거부하다 보니까 관계를 갖지 않게 됐고 10년간 섹스리스가 됐고,
18년간 섹스리스였던 부부는 아이를 갖긴 가졌는데 시험관으로 아기를 가졌습니다. 아기는 셋이나 낳았어요. 시험관을 통해서. 근데 왜 관계를 갖지 않냐라고 남편분께 여쭤봤더니 해도 나도 좋지 않고 결혼하고 초반에 했을 때 연애 때 했을 때 그것도 굉장히 적은 수예요. 초반에도 한 5번, 연애할 때도 한 2번 이런 정도의 관계를 가졌는데 이게 처음에는 아내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또는 연애 때니까 그럴 수 있어. 나를 지켜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관계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남편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서 이제 이혼을 하기 직전까지 오셨는데 이 경우는 남편에게 여쭤봤더니 해도 그닥 좋지 않고 안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걸 느낀 다음부터는 관계를 기피하게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속궁합적인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분의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의 환경에 따른 무슨 문제들도 많긴 했지만 그런 속궁합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라우마 영역은 이제 부부간에 거절을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부부관계를. 내가 항상 원하는 때 들어줄 수 없고 내가 원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들어주지 않고 이랬을 때 보통 3번에서 5번 정도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자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하자는 얘기를 하기 어려워지다 보면 내가 저 사람한테 별로 그닥 그 효용성이 없고 내 효능감도 떨어지고 자존감이 무척 낮아집니다. 이러다 보면 저 사람하고 관계를 갖고 싶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아이를 갖기 위해서 배란이를 맞춰서 관계를 갖는 부부들, 그게 한 3개월, 6개월 정도 지속됐던 부부들은 섹스리스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즐거움이고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아기를 만드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재미나 흥분이나 열정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게 습관화되어 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내가 아내를 향해서 성욕이 생기거나 남편을 향해서 성욕이 생기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트라우마 영역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간 섹스리스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성관계를 안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관계를 안 할 때 밖에서 반드시 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위만 하겠지라고 아내분들이 묻는데 제가 외도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거의 저희 상담소의 80-90%가 외도 상담이 많으신데 그랬을 때 오셨던 부부들의 80-90%는 섹스리스였어요. 그럼 섹스리스의 이유는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연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외도를 한다라는 거죠. 하물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기가 대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서 섹스리스인 거죠. 유부남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 상담을 했는데 섹스리스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섹스리스냐 물었더니 아이 태어나고 나서 애가 대학교 될 때까지 섹스리스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는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냐라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본인은 아내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 섹스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참고 사는 거라는 거죠. 아내를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냐 했더니 내가 어려운 시기에 나와 함께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신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의 배신은 이혼인 거예요. 사실은 이분은 중간에 외도를 했고 아내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에 외도를 하다가 짧게 끝냈어요. 한 5, 6년 전에 짧게 외도를 하고 한 6개월 정도 여자를 만나다가 아내에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그 외도를 멈추고 헤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 했더니 한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한 번씩 성매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외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게 누려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하거나 술 한잔 마시는 유흥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배신한다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처럼 섹스리스의 경우는 반드시 외도를 불러옵니다. 우리 남편은 원래 안 좋아해서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믿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외도를 한 케이스가 저한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섹스리스는 외도 발생률의 거의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섹스리스이신 분들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선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사이가 좋아져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정서적으로 사이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에 대한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서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나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이다 보면은 저 사람하고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지가 않아요.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저는 그냥 포기하고 살기로 했어요. 저 사람이 저러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그 안에 부정성을 잔뜩 끼고 계시는 분들이 초반에는 대부분이시거든요. 상담 초반에는. 근데 그게 상을 조금 틀어가지고 긍정적인 상으로 바꿔드릴 때 관계가 나아지고 두 분이 소통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긍정적일 때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부정적일 때는 일단 비난부터 나가거든요.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나는 아닌데 네가 그랬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인 상을 가지고서는 정서적인 거리가 좁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변환이 필요하고 그 변환을 통해서 소통을 늘려가고 그 소통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다시 섹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관계를 안 하는 부부가 외도 가능성이 높을까요? 섹스리스 상태에 있으면 외도의 가능성은 거진 90% 이상, 90% 이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사례를 말씀드린 성기가 너무 큰 남편, 아내와 오랫동안 관계를 안 한 케이스, 10년, 15년씩 안 하신 분들, 궁합이 안 맞아서 못했다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저한테 왜 올까요? 섹스리스 때문에만 올까요?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갖다가 상담소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섹스를 내 와이프랑 안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안 해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큰 오해가 되시는 거고 반드시 외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섹스리스로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섹스리스의 경우는 여성이 거부할 때보다 남성이 거부할 때 문제가 더 짙어요. 이제 아내의 거부 같은 경우는 정서적인 깊이도 깊이지만 정서적인 깊이를 이제 찾으시면 여성은 마음을 돌릴 가능성이 높은데 남성의 경우는 정서적인 깊이를 떠나서 어떤 욕구적인 측면 그러니까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흥분되고 욕구를 느껴야 되는 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외적이라는 게 예쁘냐 안 예쁘냐 이걸 떠나서 나의 욕구를 불러들이는가 안 불러들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어떤 남성분과 상담을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왜 부인하고 관계를 갖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은 사실은 가슴이 굉장히 큰 진짜 F 정도 크기가 돼야 성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의 가슴이 너무 작은데 그 가슴이 작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의 조건만 보고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성적인 욕구는 생길 거야 라고 믿고 자기가 결혼해서 살수록 성적인 욕구가 가슴에만 반응한다라는 걸 알게 되고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가슴이 작은 여자랑 관계를 가지면 수치심이 생긴대요. 내가 이런 여자랑 자야 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분들의 경우는 내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취향이 분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는 섹스리스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릴 적에 가졌던 결핍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결핍을 풀어냄으로 해서 극복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부부가 함께 노력하고자 하면 이 남편의 아니면 아내의 정서적인 깊이, 남편의 정서적인 깊이 그리고 서로의 취향 이런 것들이 아주 편안한 소통 안에서 또는 서로의 취향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두 분이서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릴 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부분도 결핍을 알아내는 부분도 어려울 때 이 섹스리스 문제도 전문가를 찾아서 천천히 해결을 해 가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50대 이후에도 성관계를 꾸준히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섹스를 하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건강도 되게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어떤 스트레스도 굉장히 풀리고 본인의 삶에 대한 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섹스를 하면 부부간의 사이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섹스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이게 즐거울 때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더 해주고 싶어요. 아니 뭘 사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물고 선물을 주고 받는 문제가 아니고요. 저 사람이 물이라도 한 잔 떠다 달라 그럴 때 그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했을 때
기분 나쁘게 들릴 얘기가 아닌데도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건 내가 굉장히 예민해 있을 때거든요. 나의 반응은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도 그거를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섹스를 통해서 정서적인 깊이가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어떤 더 깊은 사랑이 생기고 가정이 훨씬 평화롭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어떤 남편이 부부관계를 자주 하고 싶어 하는데 아내분이 너무 자주 하고 싶어 하는 남편과 사시는 아내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부부관계를 해주고 나면 그 다음날 며칠 동안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줘서 편안하대요. 나한테만 잘하느냐. 그게 아니고 애들한테도 너무 잘하고 집안일도 너무 잘 도와주고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면 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면 생활이 전반적으로 평화로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는 꾸준히 해야 되는 당연한 남녀관계의 어떤 즐거움이 아닐까라는 생각, 관계를 위한 관계치료이기도 하면서 또 즐거움이고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대화 혹은 행동은 무엇인가요?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대화하고 행동 중에 가장 큰 거는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상담소에서 이제 두 분이 대화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봅니다. 저분들이 언제 끝날까라고 지켜보면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끝나지 않는 싸움일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게 끝낼 기미가 안 보이는 경우가 어떻게 보이냐면 한 분이 딱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은 그건 네가 그런 거잖아. 라고 비난해요.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게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로 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한쪽에서 그건 네가 그랬잖아 라고 방어를 해요. 그러면은 네가 그렇지 뭐 너란 인간이 그래 라는 식으로 경멸하고 또 얘기를 하다가 또 멈춰버리면은 서로 외면하세요. 담쌓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하면 안 되는 4가지 행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방어하고 경멸하고 담쌓고 외면하고 이 4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오늘도 어떤 부부가 상담해서 이제 싸우셨어요. 남편의 외도로 오신 분인데 외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막 싸우고 있는데 이 남편분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외도 문제 나는 못 살겠다. 비난받는 것도 너무 힘들다. 못 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니 나는 사실은 외도가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집을 치우지 않아서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내가 집을 처음부터 안 치웠어? 네가 외도를 했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그거에 대한 어떤 수용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래 당신이 힘들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래야 싸움이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외도 이전부터 원래 그랬어. 너는 돈 쓰는 거에 미쳐 있어. 너 사치하지, 집 엉망이지.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그러니까 정말 중심이 되는 외도 문제는 벗어나고 아내의 전반적인 행동이 문제였다라는 비난으로 시작해서 그걸 받아치는 아내분은 그래 당신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을 수 있겠다라는 수용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소리부터 지르시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외도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근데 집을 청소를 안 하시는 게 제가 그 집 환경을 비디오로 봤거든요. 맞아요. 그 집에서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의 상황이에요. 어떤 게 짐인지 어떤 게 쓰레기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엉망인 상태인 거는 맞아요. 그랬을 때 아내는 그러면은 내가 그걸 깨끗하게 치워볼게 라는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못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남편분은 외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것은 저 사람의 말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저 사람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떠나서 말 한마디도 인정해주지 못하는 데서 싸움이 커진다고 저는 봅니다. 부부싸움이 끝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 갈등을 볼 때 이 점검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인정이나 말 한마디에서 서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소통의 방식을 생각해 봐야 되고 정서적인 유대감, 우리가 정서적인 유대감이 얼마나 깊은가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치관은 어떤가라는 것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다투시거든요. 나는 사람이 싫으면 상대를 안 해 라는 아내가 있고 나는 싫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돼 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랬을 때 공통된 지인이 있을 때 곤란함을 겪더라고요. 이처럼 내가 생각하는 사람의 방식을 대하는 가치관이 다를 때도 부딪히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갈등을 푸는 방식, 둘 사이에서 갈등을 푸는 방식이 다를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남편은 회피형, 아내는 불안형. 이걸 제일 많이 들잖아요. 남편은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회피하고 그 문제를 덮어버리고 얘기를 꺼내지 않는 방식의 화해 방식을 취한다면, 아내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풀고 답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가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내는 회피형, 남편이 불안형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갈등을 푸는 방식도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존중과 성장의 문제가 또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다음에 미래 비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소통과 정서적인 유대감과 가치관과 그다음에 갈등을 푸는 방식, 또 존중과 성장이 있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미래 비전까지 점검을 해봐야 이제 우리가 갈등을 푸는 고리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부부끼리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름을 인정한다는 거는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와 같지 않음의 사람들은 근데 분노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모든 존재가, 다른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와 타인이라는 지점이 나하고는 다 다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저 사람이 나와 같을 수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데서 편안함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했다시피 인간의 데이터는 나 하나예요. 저희 같은 전문가를 빼놓고는 인간의 데이터가 나 하나뿐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배우자는 나와 다르다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왜냐면 나처럼 생각이 들어요. 나하고는 완전 다른 객체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나와 결혼을 했고 내 반쪽이고 나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해야 되고, 나와는 완전 다른 객체인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다를 수밖에 없냐면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서 커왔고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랬을 때 이 경험이나 이 부모에 의해서 우리는 내적인 부분이 쌓여져 있고 인간이 완성되는 건데, 사람의 하나의 데이터가 완성되는 건데, 그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하나는 플라스틱, 하나는 쇠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재질 자체가 다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 같지 않음에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디서부터 다름을 인정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나랑 되게 닮았어요 라고 얘기하시고 기질검사, 이렇게 저희가 심리검사 해보면은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많으면 한 60, 70%. 그러니까 기질적인 부분이 비슷한 게. 근데 그거는 갖고 있는 성격의 부분일 수 있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나의 의견을 네가 수용해주고 너의 의견을 내가 수용해주는 영역에서의 함께감이지, 나처럼 되지 않고 나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화가 나고 속상하다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결혼 생활이 될 것 같아요.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면 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화가 덜 나요. 잠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되게 애매하죠. 공통 지인이 있어요, 동네에. 남편은 그 사람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인사를 하고 지내는 게 좋은데, 아내는 그 사람하고 인사조차, 그림자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서 우연히 부딪혀요. 남편은 인사를 하고 아내는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갔을 때, 그 지인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동네 지인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게 남편분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게 왔을 때 그 지인에게 아내가 왜 그러는지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아내에게 이 부분은 어떻게 풀었냐면, 아내에게 나를 위해서 인사 정도는 부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내분이 인사 정도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두 분이서 조율을 해서 그냥 인사 정도를 하는 걸로 합의를 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편의 입장을 조금 고려해주고 아내의 입장을 조금, 남편은 아내의 태도에 익숙해주나 아니면은 좀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부부간의 다름을 인정한다는 영역이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워하냐면,
다름을 인정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고 부부간에서 쟤는 나랑 달라 이렇게 인정해버리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른데 다른 건 알겠어. 근데 생활 습관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어떤 남편은 옷을 벗으면 걸지를 못해요. 잘 걸거나 생활 습관을 이렇게 잘 정리정돈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나는 정리정돈이 너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게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다를 때 조율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데 나는 지저분한 게 싫으니까 네가 반드시 깨끗하게 빨래통에 넣어야 되고 그거를 눈에 보이지 않게 해야 되고 한 분은 남편은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그냥 놔두고 내가 내일 다시 입을 때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데서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영역이 가장 힘든 거예요. 사실은 쟤는 나랑 먹고 싶은 게 달라. 그러면 각자 다른 걸 먹으면 돼요. 그죠? 쟤는 보고 싶은 게 나랑 영화나 이런 취향이 달라. 그럼 따로 보면 돼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가는 영역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내가 지저분한 걸 못 보겠어 하는 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차리고 이게 이렇게까지는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까지는 화내면 안 되는 영역으로 내가 설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무데나 벗어놓는 버릇을 가진 사람은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싫어할 때는 내가 그래도 이 부분까지는 조금 너무 지저분해지는 선까지는 내가 옷을 늘어놓지 않아야 된다라는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상대에 대한 양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걸 나는 너무 깨끗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맞춰야 되고 나는 지저분한 게 좋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맞춰야 되고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내가 그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부부간의 다름을 인정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부부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넌 항상 그랬어. 그러니까 넌 늘 그래. 그러니까 나는 한 번, 두 번 정도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넌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해. 넌 나한테 항상 그렇게밖에 안 해. 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네가 나를 괴롭혀 왔다라고 얘기하는 말. 그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 번, 세 번 반복됐더라도 부부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넌 항상 그랬어. 그러니까 넌 늘 그래. 네가 항상 그렇지 뭐. 라는 식으로 늘 네가 늘상 그렇게 나를 만들어 왔어 라는 표현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때그때 감정을 그냥 I 메시지를 쓰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얘기해야지 너라는 중심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너 때문에? 넌 항상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방향의 말이 항상 반복되어 온 것처럼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싸우기 싫어서 대화 자체를 끊어버린 부부가 많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부부들인데 이들에게 조언을 한다면요? 부부끼리 이제 넌 항상 그래 라는 말이 하면 안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대의 가족을 건드리는 말. 니네 엄마 때문에. 말을 해도 뭐 장모님 때문에, 장인어른 때문에, 이것도 시어머니 때문에, 시아버지 때문에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너네 가족 때문에 내가 힘들다. 너네 가족은 뭐가 잘못됐다. 너네 가족은 항상 그렇다. 이 말도 하시면 안 되고요. 또 감정을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게 이제 중요한 지침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부부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해드리는 말인데 어떤 비난의 말이 왔던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 라는 얘기했을 때 너는 이게 잘못됐어 라고 했을 때 거기서 고리를 끊으시려면 이게 왜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지 이런 공격이 아니라 방어나 공격이 아니라 하셔야 되는 거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근데 인정하는 말이 무조건적으로 힘들다면 반영을 해주세요. 나 때문에 힘들었구나 라는 게 반영이에요. 저 사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나 때문이야 미안해 이게 어렵다면 나 때문에 힘들구나 그 말을 한번 반복해 줌으로 해서 이 사람이 공감받는다는 마음과 인정받는다는 마음을 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좀 부드럽게 나올 수도 있고 다시 세게 나올 수도 있지만 훨씬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악순환, 이 말 속에서 계속해서 싸우는 이 고리를 좀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받고 싶은 거는 두 가지예요. 인정받고, 반영받고, 인정받고, 세 가지네요. 반영받고, 인정받고, 공감받는 것. 이 세 가지를 원하는 건데 이 세 가지를 해주시면
고리가 끊깁니다. 싸움도 멈추고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싸우기 싫어서 대화 자체를 끊어버린 부부가 많죠. 왜냐하면 대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비난하면 비난하고, 경멸하면 경멸하고, 방어하면 또 비난하고, 이게 계속 톡탁 되다 보면 담쌓기를 딱 해버리는데, 부부가 서로 말을 안 하고 4년이 지나면 이혼 확률이 거의 8, 90%가 됩니다. 거의 다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이처럼 담쌓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부 간의 행동인데, 이걸 풀기 위해서는 정말 가정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가정을 지킨다라는 거는 서류가 정리 안 되고 한 집에서 집을 쉐어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미 가족이 끝난 거예요. 그거는 부부로서의 인연도 저는 끝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보다 법적인 서류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건 부부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분들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정말 가정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부부 상담을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부부 상담가니까 부부 상담 받으라고 권유하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자존심이라는 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부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걸 숙이는 게 어렵고, 서로 방식을 몰라요. 어찌 보면 어릴 적 환경에 어떤, 이렇게 서로 말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가족을 공패 가족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단절된 가족을 공패 가족이라고 합니다. 말 없이, 그죠?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가족들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어릴 적에 부모가 너무 싸웠거나 아니면 부모가 단절된, 부부의 대화가 단절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런 환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랬을 때 한 사람은 너무 어릴 적에 부모가 싸워서 싸움에 대해서는 아예 문을 닫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소통하는 방식을 전혀 배우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부가 만났을 때 공패가족이 될 확률이 높고 단절을 높은데, 이럴 때는 서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개입이 필요해서 정서적인 깊이에 대해,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이해를 통해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비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태기를 맞이한 부부들에게 현실적인 극복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부부 사이의 문제를 권태기와 갈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권태기는 흥미나 어떤 열정이 식어버린 상태를 얘기해요. 갈등은 어떤 가치관이나 개념, 생활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부딪히는 걸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은 서로 풀어갈 수 있는, 그래도 대화를 통해 풀 수가 있는데, 권태기는 대화를 통해서 풀기가 어려운 게, 갑자기 내가 열정적으로 확 식어버린 상태예요.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흥미를 잃어버려서 저 사람한테 어떤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첫 번째고요. 내가 이 권태기에 들어선 거에 대해서 왜 권태기에 들어섰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야 돼요. 뭐든지 원인이 있어야 그 문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원인을 내 스스로 좀 소화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안에서 정말 나의 문제는 아닌지에 대한 점검, 상대의 문제에 대한 점검. 그랬을 때 이것을 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함께 즐거울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권태기가 오면 혼자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가족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즐거울 수 있고 흥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임을 함께 나간다든지 재밌는 곳을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해요. 따로 움직이면 이때 위험해지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공통된 주제를 찾아서 대화를 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인정과 공감이 될 수 있는 주제. 그러니까 제가 부부가 대화를 안 하고 이럴 때 남편이 저랑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라고 임상 사례에서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쭉 하다가 한번 여쭤봤어요. 남편에게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라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 한 대 맞은 것처럼 띵 하고 치시더니, 저는 힘들었던 얘기밖에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힘든 얘기만 하면 저 같아도 대화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깜짝 놀라시면서 자기가 거의 5, 6년 동안 남편에게
내 힘든 얘기만 해왔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얘기만 한 거예요. 계속해서. 남편이 얘기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주제, 상대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주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공통돼 있는 것을 찾는 것이 권태기를 이겨내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관계가 금슬 좋은 부부를 만드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성관계, 그냥 성관계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좋은 성관계가 금순졸 부부를 만드는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왜냐면은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 사람이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좋은 감정이 들었을 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고, 더 많은 걸 수용해주고 싶고, 더 많은 부분을 들어주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성관계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좋은 성관계가, 즐거운 성관계가 아무래도 좋은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관계가, 그럼 즐거운 성관계는 뭐냐? 서로가 소궁합이 좀 잘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성관계 속에서도 배려와 그 안에서 가져주는 어떤 반응, 또 서로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만족스러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 남편과 아내가, 제가 아는 분이 매일 성관계를 갖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성관계가 한 10분 내로 끝난대요. 근데 그것을 서로 너무너무 만족한다라는 거죠. 두 부부가.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일도 없고, 서로에 대해서 어떤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어떤 아내분이 남편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뭐 길고 어때서가 아니라 뭐 오래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나한테 잘 맞고 그것이 즐겁고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행위가 되다 보니까 사이가 정말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성관계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별다른 정의가 있다라기보다 두 분이 서로 만족하는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슬 좋은 부부가 갖는 공통적인 대화법이나 언어 습관이 있을까요? 금슬 좋은 부부가 갖는 공통점은요, 서로의 영역을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따로 시간을 갖는 부분에 의해서 좀 수용적이고 인정해 주고, 서로가 갖고 있는 다른 인간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거나 가족들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의해서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대화법이나 언어 습관으로 보면은 상대방에 대한 칭찬, 인정이 많은지 그런 대화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남편이 집에 가서 아내랑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담에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내 편을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김 부장 때문에 힘들었어 얘기하면은 그거는 당신이 잘했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을 들어주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 또는 아내도 친구 때문에 힘들어 라고 남편한테 얘기하면 힘들었겠다 라는 어떤 공감과 반영이 아니라 만나지 마 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공평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편의 얘기를 들었을 때 공평하게 평가해주는 사람, 이럴 때는 굉장히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좋아지는 대화를 하려면 일단 저 사람의 감정을 알아주는 것이 먼저거든요. 나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 그러면 아유 힘들었겠다, 나 같아도 힘들었을 거야 라는 어떤 공감이 필요하고, 그래도 당신이니까 참았지 라는 인정과 그래도 당신 대단하다 라는 칭찬,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게 더 급급한 거죠. 내가 누구랑 싸웠어 했을 때 그걸 공정하게 평가 내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부 사이에 옳고 그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판결 내리려고 하거나 옳고 그른 걸 분명히 선잡아 주거나 내가 공정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대화는 서로의 관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대화법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친밀해질 수밖에 없고, 어떤 내가 저 사람을 실망시켜야 될 때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그 선택을 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아무리 좋은 대화법이나 행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등 현실적인 갈등은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 관계가 좋은 부부는 어떻게 극복하나요? 관계가 좋은 부부들은요, 부부 금슬이 부부 관계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돈이 너무 없어서 힘들다, 이런 부분의 경우는 가난하면 사랑이 들창으로 도망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들창이라는 건 바람이 들어오는 창을 들창이라 그래요. 이처럼 너무 가난했을 때는 너무 힘들지만 그때는 다툼이 잦아질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시댁에 돈을 줘야 되는 문제라든지 친정에 돈을 줘야 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교육적인 부분이 너무 과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제적인 부분일 때는 부부가 힘들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때는 부부 관계가 우선이 돼서 시댁에 돈을 주는 문제도 친정에 돈을 주는 문제도 아이들의 교육적인 부분도 축소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데 부부의 금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댁에 대한 체면, 친정에 대한 체면, 아이들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투면서도 그걸 강행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근데 금슬 좋은 부분은 그것을 우리 가정이 평화로운 것을 우선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두 번째 순위로 보내는 것이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좋은 대화법이나 행동을 한다 그래도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현실적인 갈등이 있으면 사이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전제의 질문이신데 틀린 말은 아닌데요. 부부 금슬이 좋을 때는 부부관계가 우선돼서 그 문제를 뒤로 빼거나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를 논하지 않는 방식으로 간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금슬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좋지 않은 게 아니라 금슬적인 게 우선이 되지 않으면 무리를 해서 남편에게 더 무리를 하도록 하거나 아내가 무리를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 부부의 금슬은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결혼한 지 10년, 20년 그 이상이 되어도 서로에게 끌리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제가 상담 사례 중에 70대 부부를 상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잠깐의 오해 때문에 싸움이 된 거지 다른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분들이 두 분을 모시고 왔고 그걸 제가 그 두 분의 관계를 상담을 통해서 관계를 풀긴 했는데 이분들은 풀기가 나쁘지 않았던 게 서로 애정이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갈등이 오해가 깊었음에도 쉽게 풀린 케이스인데 두 분이 금슬이 70대가 될 때까지 사이가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왜 좋았을까라고 제가 관찰을 해보았더니 아내분이 말을 너무 예쁘게 하세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제 저희가 70이 되고 이러면 외모의 평준화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고 예쁘고를 떠나서 말을 너무 예쁘게 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그리고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남편분에게 몇 장의 편지를 주셨는데 그 편지에도 말이 예뻐요. 첫 말이 너무나 사랑하는 당신에게, 너무나 존경하는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의 향한 사랑을 담아서 라든지 두 분이서 이렇게 공통 세션을 하시면서도 얘기를 하는데 항상 남편이 얘기할 때 화를 내거나 이게 아니라 오해를 받은 상태이신데도 말을 여보 그거는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왜 그렇지 않냐면요. 당신이 생각하는 거랑은 달라요. 이렇게 하시면서 남편의 말을 당신이 그럴 수 있었겠어요. 라는 어떤 반영을 빼놓지 않고 공감을 놓지 않고 항상 존중의 말이 있어요. 남편분은 막무가내냐? 그렇지 않아요. 오해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막무가내로 행동을 하셨지만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화가 났다가도 공동 세션 후에 이제 별거를 잠깐 하셨기 때문에 헤어지는 가운데서도 아내를 꼭 한 번 안아요. 이렇게 예쁜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라는 어떤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색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아내의 말 속에는 남편을 향한 존중이 있고 남편의 말 속에는 아내를 향한 사랑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분들이 45년을 살아오셨는데 45년간 사이가 좋으셨던 이유는 아내의 존중과 존경, 남편의 사랑과 관심이 충분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정서적 자립, 경제적 자립, 그리고 법률적으로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 이혼을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혼을 하시려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정서적인 자립, 경제적인 자립, 그리고 법률적으로 조금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정서적인 자립이 중요하냐, 경제적 자립이 중요하냐를 물으신다면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자립이 중요한데 사실은 정서적인 자립 때문에 이혼을 못 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퍼센트가 커요. 그 경우가 많다기보다. 그래서 정서적인 자립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의지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리고 관계를 맺고 있던 이 사람과의 정서적인 독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정서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이혼을 못 하거든요. 이게 때로는 많은 폭력 속에서도 정서적 자립이 되지도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내가 이 사람에게 의존했던 부분 때문에 정서적 자립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 때, 혼자 살아갈 때 오히려 이혼이 성공하는 이혼이 아니라 실패한 이혼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자립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먹고 살 게 없어서 이혼을 못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대다수거든요. 내가 남편한테 학대를 받고 남편이 외도를 하고 반복되는 외도를 하고 경제적인 폭력을 취하고 나를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나가서 일하거나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아이들하고 먹고 살 길이 없을 때 이혼을 못 합니다. 이러면은 이혼을 해서도 후회할 확률이 훨씬 여성의 경우는 올라가요. 법률적인 지식은 왜 필요하냐? 내가 법률적으로 이혼을 해야 될 때, 소송을 해야 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막무가내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변호사분들도 다 똑같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뵀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변호사들은 다 똑같을 거야 라고 믿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으면 아무 변호사한테 내 소송을 맡기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혼 소송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이 전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혼 전에 생기는 이혼 시그널이 있을까요? 일단 이혼을 하는 이유가 제일 많은 거는 경제적인 이유, 그다음에 외도, 성격 차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게 뭐 성격 차이고, 그 성격 차이가 성적 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성격 차이가 성적 차이를 만들고 성적 차이가 성격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뭐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차라리 저는 정서적인 어떤 차이가 더 크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혼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상대가 나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저를 방어하고 외면하기 시작하고, 이 외면을 함으로 해서 단절이 길어지면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저 사람이 나랑 이혼하겠구나 라고 느끼는 건 공통된 지인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시댁이나 처가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부분. 또 통장을 따로 만든다. 통장을 갑자기 분리하거나 돈에 있어서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 지으려고 한다거나, 이럴 때는 이혼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도일 때는 이혼 시그널이 명확한 게 집을 나간다거나 또는 생활비를 끊는다거나 또 연락을 받지 않는다거나, 이럴 때는 이혼 소송이 날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를 이혼 시그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혼 과정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요,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이혼을 빙자해서 진짜 이혼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좀 실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위장 이혼을 하자 그래놓고 알고 보니까 외도 중이었던 배우자분들이 꽤 계시고요. 재산은 다 빼돌리고 이혼을 통해서 마무리 지은 다음에 외도한 남과 외도녀와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배우자를 너무 믿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고요. 이런 사례가 제 상담 사례에도 꽤 있고요. 두 번째는 이혼을 해야 되는데 재산을 다 주겠다 이렇게 하고 협의 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하면 2년 내에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너한테 재산을 다 주고 협의 이혼을 해 라고 그냥 협의 이혼을 해버리면 나중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 다시 뺏길 수 있는데, 이런 사례들도 상담 사례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해서 재산에 대해서, 나는 상대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상대가 재산이 얼마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만 믿고 이혼을 했을 때 2년 뒤에 밝혀지면 내가 그걸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없고, 아니면은 그 이혼을 하면서 공증을 서가지고 더 이상 재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확인서를 쓰거나 공증을 하거나 그러면 그게 또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져야 되는 재산 부분에 대해서 갖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 때 망설이지 않고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이럴 때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혼해라 라는 것이 있을까요? 이혼은 다 망설여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다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이혼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어떻게든 설계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딱 한 가지 경우 제가 이혼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력적일 때. 근데 이 폭력이 육체적인 폭력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육체적인 폭력 말고 정서적인 폭력, 언어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계속 화를 낸다든지 물건을 부순다든지 이런 부분, 또 경제적인 폭력이 있어요. 옥수수가 먹고 싶으면 옥수수를 사 먹고 4,000원 영수증을 갖다 줘야
4,000원을 주는 남편이 있었어요. 제 사례 중에, 상담 사례 중에.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육아를 하는데도 생활비를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딱 한 10만 원 정도를 준 다음에 그 10만 원 안에서 쓰고 나면 또 10만 원이 갖고 있고 싶으면 이렇게 써서 돈을 탈 수 있는 거예요. 몇천 원, 몇만 원 단위로. 그게 아니면 절대 돈을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폭력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아이가 셋인데 생활비를 70만 원 주는 사례도 있었어요. 남편은 돈은 못 버냐? 못 벌어서 못 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고 나도 벌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근데 남편이 버는 돈은 2천 정도의 수입인데 아내에게 주는 돈은 애 셋과 70만 원을 쓸 수 있도록 주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이혼을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는 제가 이혼을 권했어요. 이처럼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삶을 행복하게 살 거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고민을 통해서 내가 정말 더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건강한 이혼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한, 아이들을 위한 선택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를 얘기해드리면, 외도를 하셨어요, 남편분이. 근데 아내분이 차로 들이받아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오셨는데, 아내분이 외도를 하신 게 한 5개월의 외도였고, 외도가 지난 지 3년이에요. 아직까지도 남편을 때리고 분노 표출을 멈추질 못해서 상담실에서조차 남편의 뺨을 막 20대씩 내려치신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저는 이혼을 권하거든요. 외도라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건 맞지만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고 매를 맞아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 책을 보면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매를 맞을 일이라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폭력을 하는 경우는 저는 이혼을 권하기도 하고요. 역으로 아내의 외도에서도 남편이 폭력을 과하게 행사해서 목을 조르고 그 현관에 있는 유리창에 아내를 밀쳐서 유리창이 다 깨지고 아내가 거의 그 죽음 직전까지 간 사례도 있었어요.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는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혼하는 사유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 사례와 가장 쇼킹했던 사례가 있을까요? 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남편분이 외도를 하지 않았는데 외도를 했다고 믿으시는 아내분이 한 1년 가까이 남편을 밤마다 때렸어요. 꼬집고 때리고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새우고 1년 가까이 3시간만 자고 출근을 하신 거예요. 그게 1년을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남편분이 너무너무 살이 빠져가지고 죽을 직전까지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혼을 강력하게 권해서 이혼을 하신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내분이 망상장애가 있으셔서 남편이 외도했다고 믿는 의부증이 있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혼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처럼 외도에 대한 오해, 망상장애 또는 성격 차이를 느껴서 외도를 하는 사례, 이런 것들이 저한테 좀 많은 상담 온 사례가 있고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부부 사이에 폭력은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오셨던 사례 중에는 폭력의 문제로 결국은 극복이 안 돼서 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멈추지 못하면 이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도의 문제나 섹스리스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그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폭력적인 상황은 되도록이면 멀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한 부분이 100%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화나 부부 관계의 정서적인 어떤 깊이의 개선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고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리어그 부부상담가 한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